탐방은 지난 이제 도서관 안에서 강의했던 현장을 찾아보는 건데요. 이 지역은 이제 행주산성이고, 행주산성은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을 거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만 보았던 행주산성이 어떤 곳인지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왜 이 지역이 중요한 장소였었는지 아마 여기서 쭉 전망을 보시면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전쟁에 대한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이번 탐방의 목적입니다. 주로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라진 영남학파 사람들은 굉장히 절의를 중시했어요. 절의. 그러니까 절개와 의리. 그것을 이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됐던 게 임진왜란인 겁니다. 저게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누가 현판 글씨를 써주느냐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제 임금이 써주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임금이 현판을 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판이 걸린 서원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 내에서 권위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아마 이것도 연결됐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써주는 거죠. 이제 독산성이라는 데인데 이제 왜군이 여기 이제 포위를 했는데 독산성에는 이제 물이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몰아넣고 이제 기다린 거죠. 이제 항복해서 나올 때까지 물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권율 장군이 지혜를 부린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이제 은빛이니까. 진짜 지혜롭다. 이쪽에서 한강을 거쳐서 인천으로 나가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일본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부터 쭉 평양성이 점령당하고 이제 외적들이 이제 한양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백길로 나가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권장군이 딱 지키게 된 거죠. 서울 송정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2반 한재우입니다. 역사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아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직접 와서 보고 느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탐방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와보니까 행주산성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만 읽었었는데 직접 와서 교수님께 들으니까 더 실감나게 느껴지고 앞으로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옛날 역사 이런 쪽으로 너무 좋아해갖고 참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너무 좋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전쟁과 문학인데요.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난을 겪는가. 그렇다면은 이런 전쟁은 우리에게 있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전쟁 억제의 어떤 생각도 가져야 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심이다라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역사 속에서 배웠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의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라뱃길과 관련돼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요 한강 유역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이 양천이죠. 여기서 이제 맞은편으로 보이는 그 행주산성을 주목을 했고 그 지역에서 큰 승리를 거둔 권율 장군의 모습이 과연 문학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그것을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무엇이고, 그것이 또 다시 이제 인문학 하면은 인문학의 중심에서 권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 1593년, 지금부터 4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을 2014년에 불러내서 1594년이 1592년에 이제 전쟁이 임진왜란이 터졌고 93년까지 이제 아주 그 격전을 치르다가 94년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소강 상태로 지내다가 97년도에 이제 정유재란을 맞아서 다시 한번 또 이 한반도가 피폐화되는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임진왜란인데 그 470년 전, 460년 전의 인물을 이제 불러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일제 강점기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는 거죠. 맞물리는 지점인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신 어머니들, 아빠들은 다 이제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데 우리가 임진왜란 그러면은 가장 많이 그 뭐랄까 직접 부딪히게 되는 게 뭐예요? 임진왜란 그럼 딱 뭐라 그럴까 떠오르는 단어 또는 연상되는 어떤 뭐 사물,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임진왜란. 거북선 있죠, 그죠? 거북선이 있죠. 어디 그 유명한 유적지를 가면 이렇게 유적지 딱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유적지를 설명하는 해설하는 글이 있죠. 웬만한 유적지 가서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항상 있어요. 거의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조선조 무슨 왕 때 건축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서 뭐 언제 중건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항상 있죠. 그걸 보면은 이제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임진왜란의 피해가 되겠고 우리가 이 뭐랄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에서 물론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통해 가지고 노량해전에서 이제 뭐 물론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나머지 외적들을 다 물리쳐서 승리의 전쟁으로 이끌었는데 임진왜란은 이제 승리의 전쟁으로 기록돼 있죠. 그런데 그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데 92년에 시작돼 가지고 끝난 거는 97년, 98년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2, 3, 4, 5, 6, 7, 8, 7년 전쟁이죠.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갖다 준 거죠. 사실은. 임진왜란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온 국토가 외적에게 유린당했고 그 와중에 뭐 궁궐을 비롯한 웬만한 건물들은 다 불에 타버려서 피해를 봤던 그런 현상까지 빚은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제 권율을 초점으로 내세웠지만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주행기,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디를 다닌 기록입니다. 주행기라고 하는 게가. 이 주행기인데 한 부분이에요. 부분이 이제 요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추출해 봤습니다. 뭔가면 이제 보죠. 노를 저어 서강으로 내려가 서강이 이제 어딘가 하면 지금 절두산 공원 묘지 아세요 혹시? 거 서강대학이 그래서 서강이잖아요. 요 지역에서 이제 강 건너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딱 뭐가 보인 거예요? 아까 봤던 승첩비가 또 보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를 쓴 겁니다. 지세는 한갓 험준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나는 행주에 와서 알았네. 산성이 이처럼 낮은데도 외놈 귀신들 지금도 시름에 젖어 있으리. 해지는데 변방에 봉화는 꺼졌고 봄바람에 한강물은 유유히 흘러가네. 항상 밧줄 청할 뜻을 품고 살았는데 저무는 강가에서 눈물만 뿌리네. 그래서 밧줄 청할 뜻이라는데 영지라고 했는데 갓근의 끈이죠. 그러니까 벼슬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제 관직에 나갈 것을 이제 품고 살았는데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저무는 강가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언제가 떠오른 거예요. 임진왜란이 떠올랐고
그러면 임진왜란이 왜 떠올랐을까요? 아까 이 사람은 황현매천이라는 사람은 구한말이 인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막 제국주의에서 식민지가 막 시작되려는 초기잖아요. 외적이 아니지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들이 이제 한반도로 건너와서 서서히 장악하려고 하는 그 지점인 거죠. 역사는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임진왜란 겪고 또 한 300년 지나서 일제 강점기가 돼서 식민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황현매천이라는 사람은 간파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다시 이제 임진왜란을 넘어가겠습니다. 임진왜란을 넘어가는데 임진왜란 관련 기록 또는 문학 작품들, 저는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뭐 시도 있고요, 뭐 소설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시하고 소설이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종류의 글들이 있습니다. 글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은 뭐 소설 정도, 임진록 정도일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 공부가 문학을 하고 있지만은 역사와 역사와 문학의 경계 지점에 있는 요 지점을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것에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건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록들을 막 뒤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뒤다 보니까 여기 나왔던 실기라고 하는 글들을 만났습니다. 실기는 이제 한자로는 실제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체험한 기록. 그래서 이제 실기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실기라는 말을 쓰는 건데, 뭐 직접 전쟁을 체험한 기록들을 이제 실기라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실기 문학이라고 해서 실기가 실제 체험한 기록인데 그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개인의 감정, 사상을 표출한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문학 작품으로 끌어들여도 되겠구나라고 싶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실기 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정의를 하면서 이것들 다 끌어들인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역사에서는 실록을 중심으로 봤지 이런 어떤 그 개인이 남긴 기록들은 굉장히 중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개인이 남긴 기록은 뭐가 앞서겠어요? 개인의 감정이 앞서죠. 개인의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내 중심을 쓰게 되죠.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되죠. 굉장히 주관적이 되죠. 근데 이 주관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또 캐치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문학 그러면은 픽션을 중심으로 칩니다. 문학 그러면은 가장 1차적으로 들어가는 그 요건이 허구예요. 허구. 그렇죠? 허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문학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에 제일 우선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이제 도외시 됐던 거죠.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를 했던 건데, 종군실기 그러면 말 그대로 종군하면서,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장수로 또는 뭐 병사로 또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좀 중간 계층이었던 그 중군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참전 상황에서 남긴 기록들을 종군실기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피란실, 포로실기라고 했습니다. 포로실기. 정유재란 때는 이 전라도 지역, 특히 이제 전주 남원 지역입니다. 그쪽을 침입해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잡아갔죠. 어떤 역사학자 평가로는 임진왜란 전쟁은 포로 전쟁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개했는데 보니까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문화 발전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하면 도공입니다. 도공, 심수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잡혀서, 그러니까 어떤 건 이제 뭡니까 남원이란다. 저기 이제 바닷가 쪽 어딘가요? 그 여수 이쪽, 순천 이쪽 그쪽에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외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적을 만났으니 이제 목숨 잃을 거 아니에요. 온 가족이 이제 가족 단위로 피난을 하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배에 올라탄 거예요. 배에 올라탔는데 이제 가족이 몇몇 가족이 이제 합쳐가지고 배에 올라타서 이제 육지에서 이제 떨어져서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외선이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임진왜란 때 가장 많은 피해가 이제 사람의 피해 중에서도 또 큰 피해는 뭐냐면 여성입니다. 여성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그 여성들이 정절을 지켜서 연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연려가 되는데 이제 외적에게 잡혀서 죽기 싫으니까 배를 타고 배에다 피난을 했습니다. 이제 외선이 딱
외적이 이제 접근하죠. 그럴 때 맨 먼저 빠져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집안의 어머니, 누이, 딸. 무조건 바다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잡히면 정절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연료로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잡혀갑니다. 그래도 결국 잡혀가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죽음을 당하고 남자들은 다 잡혀갑니다. 잡혀갔다가 일본에서 이제 지내다가 피난 이제 탈출도 하는 거죠. 배를 몰래 훔쳐갖고 탈출하고 그런 기록들이 뭐 금계, 간양, 만사로, 월봉해상록, 정류피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란되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돌아온 내용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정말 구구절절해요. 엄청납니다. 이런 기록들이.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이 피란실기. 피란실기는 피란을 가는 과정. 피란을 전쟁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피란을 갈 수밖에 없죠. 그 피란 체험을 기록한 거예요. 개인이 느꼈던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가감 없이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주관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좀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과장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서 과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임진왜란 때의 어떤 피해 상황이라고 하는 것,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 있어서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절로 들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포로실기를 읽다 보면요. 그냥 정말 그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매일 밤 어떤 사람 기록에는 매일 밤 꿈을 꿔요. 고양이 보이고 고양이의 강아지가 보이고 고양이의 까마귀가 보이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고 매일 밤 꿈을 꿉니다. 그게 뭐예요? 고양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그 기록들을 쭉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는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잡아갔으니까 그 보름 같은 1월 1일날이나 뭐 정월 대보름 날이나 추석날이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다리 위에 모입니다. 달 구경하려고. 막 울부짖는데 다 소리가 다 익숙한 소리예요. 우리말. 일본 말에 우리말이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래서 서로 막 어디서 왔냐 통성명하고 어디서 왔다. 그럼 뭐 우리나라 사람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 건너면 다 알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뭐 인구가 더 적었으니까. 하나 건너니까 누구네 동생이다. 누구네 뭐 누나다. 뭐 매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같이 그 회포를 풀면서 울기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런 기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설화도 있고 소설도 있어요. 설화는 이제 굽이 전승되는 것이 있고요. 입에서 입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제 전승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임진왜란 설화들은 대략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예언, 대응, 그 다음에 임난 이후의 사회상을 담은 설화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말했던 연려설화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연려설화는 대부분 뭐냐면 이제 외적을 만났는데 자기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 낭떠러지 올라가서 뛰어내렸다. 우리 누나가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연료로 칭송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장수는 이제 활동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장수 활약했던 것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권율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임진왜란 예언설화는 뭐냐면 이상한 그 기후 변화. 뭐 해가 두 개가 떴다. 무슨 한강물이 뒤집혀가지고 뭐 붉은 색깔을 띄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꿈 얘기도 마찬가지고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전쟁에서 어디를 피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소설인데요. 소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낯설 겁니다. 임진노교에는 최척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몽유록이라고 쓴 것들은 뭔가 하면 꿈을 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속에서 요거는 굉장히 현실 비판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빗대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다, 너가 잘못됐다, 이래 잘못됐다, 이래서 되겠느냐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꿈이라고 하면 살짝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누굴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누굴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다 비판적인 내용들이죠. 전쟁의 책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몽유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달천몽유록은 대필몽이 가면 달천이 어딘가 하면 충주죠. 충주 달천강이죠. 탄금대를 감싸고 도는 것이 이제 달천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문경에서 문경세제를 막고 조령에서 패했잖아요. 거기만 막았다면은 피해가 좀 덜했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찌됐든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장수지만 작전에 실패해서 패한 장수로 평가를 받고 있죠.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이제 전군이 전멸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기마 부대, 기마군인데 말 타고 싸우는 장수니까 어때요? 당연히 자기의 장기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요? 넓은 들판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키지 않고 이 넓은 쪽으로 들판으로 내려왔던 거죠. 그랬는데 오판이 된 거지, 그게 결국은. 결론은 오판이 돼서 졌지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패배가 됐지만은 그 패배에 대한 어떤 그 책임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천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달천이 신립의 호예요. 그러니까 신립이 꿈속에서 당시 장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가는 신립이 너 잘못했다라는 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 통해서는 그러니까 역사의 전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문학작품 꿈이라는 걸 통해서 변명을 해내는 거죠. 아니다. 니네들이 상황을 모르는 거다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변명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문학작품이 하는 역할들이 이제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온 가족의 이산과 재회, 요거를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이 최척전이라는 작품이에요. 최척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겪은 내용입니다. 임진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전반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임진록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죠. 분노와 자성의 문학 이렇게 합니다. 임진록은 실제 기록이죠. 실제 기록에다가 허구적인 색채를 살짝 입혀놓은 게 임진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고, 그래서 왜적이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에 상륙을 했고, 그 다음에 온통 겪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전체 전쟁의 역사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장수들의 활약상을 이렇게 껴넣은 거예요. 그게 임진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임진록은 뭐냐면은 재미난 것이 뭔가 하면 전쟁의 피해 상황은 거의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장수들의 활약상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왜 그러겠느냐? 실제로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피해를 봤지만 그 피해 본 것을 뭐로? 문학 작품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어떤 학자의 말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임진록의 주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분노와 자성의 문학이다. 패배한 전쟁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완전히 극복을 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임진록이라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장황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인 거죠.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인데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이제 반복되는 요소입니다만 임진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 말했던 대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는 민중들의 어떤 비참한 생활상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장수들 중심으로 해서 임진왜란 때 승리한 장수들의 이야기들을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영웅들의 활약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면 이제 이걸 읽으면서 통쾌하죠. 통쾌한 맛을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은 싹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저는 실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봤던 것들의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실물들을 이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아까 봤던 달천몽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다 한문 소설들이에요. 이렇게 된 거. 그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필사인 거죠. 직접 쓴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책이고요. 임진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필사본이 있고요.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필사라고 하는 것은 붓으로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죠. 붓으로 베껴서 이렇게 남겨놓은 이게 표지고 이게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반각본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상업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해내는 책이에요. 이런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찍는 거죠. 이렇게 찍어내는 목판본이나 목판, 나무판에다가 만사로 10,000번 죽다 살아났다는 얘기겠죠. 피라노면서 10,000번 죽다 살아났다. 만사로. 여기 요 재미난 요런 것이 재미난 부분들이죠. 이건 생환시 동선에 그러니까 돌아올 때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하고 이름을 쭉 남겼습니다. 유설, 주현남, 정등, 유여갱, 정호인, 정호래. 요건 이제 오이문의 세미록이라는 것도 이분은 전쟁 전부터 해서 전쟁 끝날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몇 년 동안 그 기록한 겁니다. 일기를.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지 이 사람도.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임진왜란 때 어떤 일반 평민들이 느꼈던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경험했고 느꼈던 감정들이 잘 들어가 있는 기록들이 이 세미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다음에 호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 선조를 따라다니면서 체험했던 내용을 남긴 기록들이죠.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또는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의 행적. 어쨌든 이제 권율 장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권율 장군은 이 어딘가에 그 강화에서 태어난 분이죠. 강화에서 태어나가지고 임진왜란 때는 주로 어디서 활동했냐면은 광주 목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광주 목사로 있었죠. 광주 목사로 있었고, 광주 지역에서 주로 이제 호서 지역에서 활약했었고,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양천 그 아라뱃길과 관련돼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행주대첩을 이끈 장군으로서 이 인물이 이제 숭앙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그 권율이라는 장군이 우리 문학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좀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그런 점들이죠. 그러면 왜 다르게 기록되는가? 그런 다르게 기록되는 데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징비록에 기록된 권율 장군의 전체 모습이에요. 전체 모습인데 대체적인 모습은 핵심적인 것은 이제 권율 장군이 큰 전가를 올린 행주대첩이 중심이 됩니다. 실록이라고 한 건데요. 요거는 정경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함양 사람입니다. 경상남도 함양 지역에 있는 그냥 일개 선비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의병 활동을 하면서 남긴 기록이 고대일록이에요. 근데 권율 장군이 이제 명성을 얻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요거인데요. 구령과 성을 살펴보고 명나라 조정에 글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중흥의 명장이자 국난의 충신이라는 말이 있었으니 충용의 명성이 천하에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권율 장군을 평가한 겁니다. 평가가 그러니까 명나라 조정에서 행주대첩을 이끈 장수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었던 거죠. 권율이다 했더니 이제 권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죠. 중후의 명장, 국난의 충신인 겁니다. 가장 핵심은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근데 그 인문학의 핵심이 뭔가 하면 문학작품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작품 속에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허구지만 이렇게 대처도 가능하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9페이지, 9페이지까지 다 이제 그겁니다.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기록물들 속에서 권율 장군이 어떻게 묘사됐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있는 것이 이제 설화 속의 권율입니다. 공이 명경과에 등재한 후 10년이 지나서 의지 목사가 되었으며 임진왜란이 나자 광주 목사가 되었다. 인천의 늙은 촌선비를 만나 계책을 얻어 행주대첩을 거두었다. 이 부분입니다. 행주대첩을 거두었는데 이 야담 속에서 이 설화 속에서는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주대첩을 거두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인천의 늙은 촌선비의 도움을 받아서 행주대첩을 이끌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폄하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수의 그런 어떤 용력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 신의 도움이 아니겠는가 이런 쪽으로 살짝 이제 비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 영웅이 나타나기까지는 뒷받침한 도움, 음조를 한 도움을 준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민중들의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 장수 하나가 뛰어나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 뛰어난 장수가 나오기까지는 뭐예요? 많은 또 바탕이 민중들이 있는 거잖아요. 민중들의 힘이 그 사람을 장수로 추앙하고 그 사람이 승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속에서 임진록에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임진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상황을 많이 따라가고 영웅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허구성이 강하진 않습니다. 특히 권율 장군에 대한 모습은 허구적인 모습이 많이 없어요. 소설 속의 권율은 어쩐 전쟁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전반하고 그 관련된 인물들, 여기 나오는 대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의 활약상들이 그려집니다. 권율, 이순신, 강홍림, 김응서, 김덕령, 곽재우, 사명당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활약상들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치돼 가지고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역사적 사실하고 많은 차이점은 없습니다. 전가를 많이 올린 측면이 부각된 것이 이제 임진록 속에서의 권율입니다. 권율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역사적 기록하고 거의 유사하게 전개가 됩니다. 많은 차이가 없어요. 많은 차이가 없고. 근데 굳이 제가 소개한 것은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처음에 이제 요까지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율에 대한 사적은 역사적 사실하고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세세한 부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이 사람의 사적이 너무 또렷하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못했다는 점도 있죠. 아까 이순신, 김덕령처럼.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 속에서 많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드러난 것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특수 상황, 그 현실, 사회적인 현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당대의 장술,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장술을 이제 끌어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권율이가 요때까지만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보게 될 이제 사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문학 작품 속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임진왜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록물들, 소설들, 문학 작품들 쭉 앞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율이라는 사람이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묘사가 됐는지를 몇 개의 그 종류, 문학의 종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기를 통해서 징비록이라고 하는 유성룡의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권율의 사적이 처음 정리가 됐고, 그 이후로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패배한 건 맞죠. 그 패배했기 때문에 임진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근데 역사상 역사 기록으로는 임진왜란은 승리의 전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패배한 전쟁은 병자론이죠. 실질적으로는 피해는 임진왜란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로 임진록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다시 우리 한반도가 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진행이 되니까 민족혼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장수들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민족혼을 불러일으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전쟁의 역사, 분명히 우리가 피해를 본 사실들은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실기 같은 작품들 중에서는 민중들의 고난상들이 아주 잘 되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한반도 남북 대치하는 상황이지만 전쟁이라는 상황, 생각 자체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전쟁은 억제해야 되는 거죠. 평화 유지를 해야 되고 전쟁은 억제해야 된다는 점들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럼 문학은 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쟁의 역사를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 새로 또 뭐 고민해야 될 것들을 문제의식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패배한 전쟁에서 이것을 극복해서 침울하게 있지 말고 좀 환상을 통해서라도 또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좀 떳떳함을 갖고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에 엄청난 지금 파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인문학이다라는 얘기 이제 한 10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너무나 피폐해지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보니까 정신적인 여유를 좀 갖고, 그래서 아까 배설 얘기도 제가 일부러 꺼낸 겁니다만, 이제는 여유를 갖고 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가 소재는 권율을 끌고 왔습니다만 정말 큰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